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려고 쑥스러워요. 자, 524조요. 524조 하면 전 2조가 되어 있죠. 전 2조가 뭐냐면 일부 타인의 권리고 574조니까 572조하고 573조를 얘기하죠. 그럼 573조는 뭐예요?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매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평당 1,000만 원 이 말이죠. 입방구역당 1,000만 원. 그것을 면적을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했다. 아파트 분양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것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뭐가 된 경우? 멸실. 이미 멸실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도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 이렇게요. 지금 뭐라 나왔죠? 매수인이 줄거봐. 매수인이 알지 못한 때 줄거봐. 알지 못한 때 그러면 선인 경우만 준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뭐냐? 대금감액은 악의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냐? 수량 부족일 때는 어느 경우에만 준용한다? 선의일 때만 대금감액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계약해제, 손해배상 이런 말이죠. 자, 264번은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줄고요.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딱 하기만요. 265.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의 수량 부족을 줄고요. 안 매수인 그러면 악이죠. 악인은 대금 감액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있다? 선의만 있다. 다음 266. 수량 지정 매매에 있어서 수량 부족을이란 대금 감액 청구권은 악의의 매수인도 오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OX, X죠. 수량 부족은 누구만 있다? 선의. 267. 교환 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상의 면적에 뭘한다? 미달한 경우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끝부터 보면요.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에 미달 거기 줄고요.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에 미달하죠. 이럴 때는요. 그다 썸 안변 끝에 먼저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주장할 수 없다. 거기를 줄고 거기 줄었어요. 여기 봐. 우리가요. 원시적으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전부가 불능이죠. 전부가 불능하고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 교환이라든가 또는 매매 같은 경우요. 전부가 불능이면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 무효인데요. 뭐란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일부가 부족하죠. 매매계약이랑 교환계약 유상에서 일부가 부족하죠. 그러면 574조 무슨 책임으로 간다?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뭐로 간다? 담보 책임으로 간다. 담보 책임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68은요.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시 이미 동그라미요. 그것은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 배상해야 돼?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요.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와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요. 일부 줄 것이고 멸시를 동그라미요. 그러면 선이 줄 것이고 선의 매수는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의는 대금 감액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69번은요.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죠.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일부 불능 이 말이죠. 그럴 때는 574조 무슨 책임이 성립한다? 담보 책임이 성립.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뭐란다?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이 말이죠. 270은요. 매매 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이죠. 일부가 멸실. 선의 매수는 대금의 감액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18위 하고요. 24위가 똑같이 문제가 나온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575조죠.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죠. 매매의 목적이 줄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 닦기요.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는 매매계약을 매수한 매수인이요.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매수인 동그라미하고 알지 못한 때 줄 것이고 매수인이 선이다 이 말이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하나여 줄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거기까지 줄 긋고 바로 옆에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는 뭐냐?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이 말이죠. 있을 때는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 줄 것이고 맨 끝에 써 플러스 계약 해제 X라고 써. 계약 해제 X. 왜요? 손해배상만 청구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575 다른 데 봐봐. 다 봐봐. 우리가 계약의 해제권은요. 계약 해제는 원래 어느 경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575조 용익권능의 제한이잖아요. 용익권능. 용익권능의 제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에서만 특이하게요. 계약의 해제를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매수인은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에 이 말이 꼭 나와 여기만. 알겠죠? 그럴 때 계약을 해제하죠. 그럼 기타의 경우란 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용익권능의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75번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죠. 선의의 매수인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줄 거 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란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 그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뭐가 있다? 뭐죠? 제한은 있다. 즉 사용하고 수익이 제한된다. 용익권능의 제한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용익권능의 제한은 선의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은 맨 끝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576조죠. 576조는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 이러면요,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 동그라미 이걸 경매라고 그래. 반드시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거기 줄거 봐. 매수인이 줄거 봐. 그럼 매수인이란 말 앞에 지금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때의 매수인은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 말이죠. 이 양은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제 동그라미,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할 때는 매도인에 대해서 상환 동그라미, 출제 비용 상환 그 다음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 다음에 3항은요,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아무 말 없이 매수인 그러죠. 그러면 무조건 그 앞에가 뭐다? 선악 불문하고 매수인이 손해를 받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577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276번은요,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 100평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갑의 토지 위에 제3자의 뭐가 설정이 됐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줄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것만으로 지지 않죠. 그다음 서면 끝에다가 저당권이 실행 가로 열고 닫고 뭐라 하냐? 경매라고 얘기해. 저당권이 실행 가로 열고 닫고 경매가 돼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 뭐다? 경매가 돼야 청구할 수 있다. 277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한다? 출제 동그라미 출제. 매수인은 지금 매수인의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우리 이것을 뭘 한다? 선악 불문하고 이 말이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78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뭐한다? 잃게 된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잃는다? 그럼 몇 조다? 576조다. 저당권이 실행됐다고 되어 있죠? 자, 279번은요? 271번이요? 271번 매매의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죠. 그러면 유치권이다 말은 뭐죠? 유치권이 있으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유치권의 목적 줄 것이면 이퀄 용익권능의 제한 이 말이죠. 용익권능의 제한. 그러면 계약의 해지권은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용익권능의 제한은 오직 누구만 된다? 선의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악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자, 그다음에 279번을 보셔요.
아, 안 했어? 아, 안 했어요? 아, 근데 왜 275 못해 갔지? 아, 그래? 자요, 272번을 보셔요. 272번 안 했어요? 오,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어떻게 눈이요? 눈이 4칸을 띄어버릴 수 있죠? 자, 272번은요. 갑이 울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보고 지상권 설정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당해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그러면 선이죠? 선의로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감액 청권과 손해배상 청권이 동시에, 이러면 저당권 그러면 뭐죠? 저 지상권 그러면 용익이죠? 용익권능에 제한은요, 선인 경우, 그 다음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만 청구하죠?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딱 뭐다?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 돼. 일부 부족. 알겠죠? 그래서 용익권능에 제한해서는 대금 감액이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자, 273번은요.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 줄 것이고, 그러면 전세권의 목적 그러면 선의 매수인 줄 것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줄 것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의 목적이라 되어 있죠. 전세권의 목적 그러면 576조예요. 목적에다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된 경우,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된 경우 57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만 있다 575조.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몇 조? 576조. 그래서 여러분 576조 보면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 돼 있죠. 그 행사란 말이 경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사를 가도 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그러면 575조.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버리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몇 조? 576조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전세권이 설정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설정만 됐다 그러면 목적 달성 여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제하죠. 그런데 274조는요, 4번은요.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그러면 용익권 등의 제한이죠. 설정이니까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계약을 해제하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경우에 해제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단 말이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다음에 27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의 대항력 갖춘 임대차 똑같죠? 대항력 갖춘 임대차, 선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요, 279번은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뭐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저당권 행사 줄 것이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이죠. 그래서 줄과 악의의 매수인은 맨 끝에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이렇게. 자, 578조를 보세요. 지금 578조는 뭐냐면 경매예요. 여기 봐. 이제 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봐봐. 여기 지금 권리에 관한 거 다 있다. 여기서 거의 시험은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를 본단 말이죠. 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 하냐? 채권자죠. 채권자. 이 사람을 뭐라 하냐? 저당권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권자. 이렇게 돈 1억을 이렇게 빌려주고요. 이 사람 뭐라 하냐? 채무자죠. 채무자 또는 누구냐?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이렇게요. 그런데 돈을 갚으니까 이 집이 경매가 되죠. 그래서 경매가 돼서 병이죠. 병을 뭐라 하냐? 이 사람을 경락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경락인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채무자 물상보증인을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담보채무는 누구한테 청구하죠?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청구하죠. 그래서 매도인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1차적 책임. 만약에 매도인이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할 때 2차적으로 채권자, 배당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져.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담보책임은 경매가 뭐가 할 때? 경매가 뭐가 될 때? 유효일 때요. 경매가 유효일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매가 유효일 때지 경매가 무효가 되면 안 되고, 이때는 경매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도 포함한다?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는 것도 포함을 하죠. 그런데 경매가 무효가 되면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매수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요, 뭐느냐?
우리는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대금 감액 청구권하고 계약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 집이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물건을 판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예외적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요?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집이 경매당했다고 해서 내가 경멸당한데 억울한데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어느 경우나 예외적으로 매도인이나 즉 갑이 채무자나요, 채권자가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되니까 이 건물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경매를 당하도록 놔뒀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경매의 경우는, 경매는요, 물건의 하자하고 권리의 하자가 있는데, 권리의 하자, 즉 내가 경락받은 물건에 지상권이 없는 줄 알고 경락을 받았더니 지상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때만 담보책임이 있고,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담보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물건의 하자요. 이때 우리는요, 법률의 제한이죠. 법률의 제한이요. 법률적 장애가 있다. 법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의 경락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더라. 그것을 법률적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런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것을 물건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요, 담보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79조가 뭐냐? 579조가 뭐냐면 채권이요. 채권은 뭐냐면 이런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돈을 쓰고 10월 1일 돈을 갚으라고 했어. 이 사람 뭐냐? 갑을 채권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을을요,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 1억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채권을요, 병한테 넘긴단 말이죠.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양수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양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넘기는 것이 언제 넘기냐? 5월 1일 날 넘기는 경우 있고, 5월 1일 날 병한테 넘기는 경우 있고, 10월 1일 날 병한테 넘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월 1일 날 돈을 넘겼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갑이 병한테 채권 1억 원을요, 양도를 하죠. 10월 1일 날. 그러면 병은 언제든지 을한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월 1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오늘 당장 가서 받아야 돼요? 10월 1일 가서 받아야 돼? 10월 1일 날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변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변제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넘길 때 그냥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물어보죠. 만약에 그러면 을 그러면 돈 없으면 어떡할래? 을 돈 없으면? 그랬더니 갑이 뭐라냐? 그러면 을이 돈이 없으면 내가 책임을 질게 이렇게. 내가 책임을 질게. 이것을 뭐라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력을 담보한다. 그래서 만약에요, 갑이 병한테요, 뭐라냐? 5월 1일 날 1억 원을 팔면서 뭐라 하냐? 만약에 팔면서 을이 만약에 10월 1일 날 변제기 때 갔더니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돈 갚아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채권 1억을 양도해서 양수받아가지고 10월 1일 날 변제기 때 을한테 갔더니 을이 정말 돈이 없더라?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받으면 돼? 갑한테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돈이 있더라? 그러면 을한테 받으면 되죠. 그래서요, 변제기가 되기 전에요, 채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양도인은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변제기에 이미 돼서 오늘이 10월 1일이야. 오늘 10월 1일인데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해서 뭐라냐? 너 오늘 가가지고 돈 을한테 받으면 돈이 있으니까 가봐. 만약 없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병이요, 정말 을한테 오늘 갔더니 을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면 변제기냐 변제기 전이냐 이 말이죠. 5월 1일을 뭐라 한다? 5월 1일을 변제기 전이죠. 변제기 전에 채권이 양도되면 언제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에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이미 변제기가 됐다. 이미 변제가 됐으면 그것은 뭐예요?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체결 당시. 왜요? 만약에 10월 1일 날 갑이 병한테요, 채권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10월 1일 날 언제든지 가서 돈 받을 수 있죠? 10월 1일을 뭐라 한다? 계약 체결 당시죠. 양도 당시.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거기 578조가 있죠? 경매죠?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이렇게 됐죠? 전8조가 뭐냐? 권리의 하자죠. 그러니까 전8조라고 했으니까 물건의 하자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이하여 채무자에게 뭐죠? 채무자에게 매매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 해제 줄거봐, 대금 감액의 청구 줄거봐. 계약 해제하고 대금 감액이 있는데 무슨 말은 없죠? 손해배상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 항은요,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뭐가 없을 때? 자력이 없을 때. 채무자가 뭐가 없을 때? 자력이 없을 때. 이렇게 됐죠?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그러면 1차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요? 경락이는 대금에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 채무자. 채무자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 2차적으로 채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채무자가 자력이 있든 없든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틀린단 말이죠. 3항은요,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동그라미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줄고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그럼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줄 것이고 맨 끝에 그다 써 예외라고 써 예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280번 갑이 경매를 통해서 매각받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매각받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줄거봐. 그것은요 매수인에게 대금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거는 인정이 안 돼. 왜 그러냐? 이런 봐봐.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아직 저당권을 안 배웠으니까요. 그럼 경매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경매가 되면 여기 뭐가 있냐? 여기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말소 기준 권리는요 어떤 것이냐?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또는요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 있죠?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래서 말소 기준인데 이 말소 기준과 2월 1일이잖아요. 말소 기준보다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지상권 또는요 전세권 또는요 뭐 저당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은 이 저당권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다 뭐가 되냐? 무조건 다 소멸해. 우리는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이하는 무조건 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이 경매가 되는데 1번이 저당권이다. 그러면 그 집은요 1번 저당권부터 전부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말소 기준 권리가 위에 있는 거 여기 1월 1일이죠? 1월 2일 날에는 뭐냐면 여기요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전입신고란 임차권 있죠? 이런 것들은 뭐한다? 소멸한다 한다?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요.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뭐가 된다? 인수된다. 경락인에게 인수가 돼. 소멸하지 않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한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그때는 소멸하지만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어도 소멸하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죠? 그러면 그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인수주의다 이렇게 하고 소멸하는 것을 소멸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딱 경매가 되면은 이게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법원 가잖아요. 경매학원 가면 이거 하나 배우러 가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 그러니까 저당권 원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그다음에 근저당권, 저당권 아니 뭐죠?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들이 다 말소 기준 권리인데 우리 민법 시험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여기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이 딱 경매가 되는데 1번이 저당권이다.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다 없어져. 1번이 전세권이고 2번이 저당권이고 3번이 지상권이다. 그러면 저당권하고 지상권만 없어지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가 됐다 그러면 경매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됐는데 저당권이 남아있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면 뭐라 나왔죠? 경매를 통해 매각받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경매 동그라미요. 갑이 경매할 때 경매 동그라미. 그러니까 바로 옆에 저당권 설정 줄거봐. 저당권 설정 그것은 뭐다?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저당권은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락받은 사람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락받는다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281번은요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 줄 것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한다. 물건의 하자 안 되죠? 물건의 하자에서 써 법률적 장애 이렇게요. 법률적 장애. 우리 아까 말했죠?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락을 받았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경락을 받을 수 없더라. 그것을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 그런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런 말이죠. 자, 579조는요. 채권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거기 보면 채권의 매도인이 여기는 좀 뭐죠? 변제기에 도달한 그랬죠. 변제기에 이미 도달하면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 돈을 받을 수 있죠. 채권의 매도인이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줄거 매매계약 당시, 그다음에 맨 끝에 추정 동그라미, 매매계약 당시, 그다음에 추정 동그라미. 이 항은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줄 것이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는요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할 때 그 다음에 줄거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 줄 것이고 맨 끝에 추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면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경우는 계약 체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자, 282번을 보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변제기에 도달이죠. 변제기에 도달 줄 거 봐. 그러면은 변제기예요, 계약 체결 당시예요? 계약 체결 당시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줄 것이고 맨 끝에 추정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써 간주 X 이렇게 간주 X 간주란 말을 쓰면 안 돼.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죠. 여기 봐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580조고 581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 학원에요 책상하고 걸상 한번 봐봐요. 책상하고 걸상 어때요? 다 하나같이 다 어떻게 생겼어? 다 동일하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뭐냐? 종류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종류물은 뭐죠? 봐. 이 책상 하나가 망가졌다. 그러면 다른 종류로 갖다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보면 지금요, 분필이요, 딱 이만큼 달아진 게 있으면 꼭 이렇게 생긴 거. 꼭 이렇게 생긴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을 뭐냐? 특정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없어지면 다른 것으로 갖다 달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특정물의 하자고요. 특정물. 그 다음에 여기 종류물의 하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류물에는 다른 물건으로 갖다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요 완전하게 갖다 줬잖아요. 완전하게 갖다 줬으니까 손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완전물 급부 청구권,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권. 그런데 만약에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하고 나서 손해가 있으면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죠. 그럼 여기서 1번 완전한 물건으로 갖다 달라. 즉 뭐냐? 책상 하나가 망가졌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것으로 갖다 달라 이 말이죠. 그럼 다른 것으로 가져왔어. 가져왔으면 손해가 없잖아요. 나는요. 알겠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계약을 언제 해지하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하나를 이제 알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물의 하자에서는 완전물 급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고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냐?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건의 하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자 담보 책임 이때 하자 이게 뭐냐? 이때 하자가 알겠죠? 이 이때 하자는 뭐라고 하냐? 우리 이것을 객관적 하자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 강의실이요 온도가 추워요 더워요 적당해요? 어때요? 적당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춥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춥다고 하면 그 사람도 춥다는 사람이 느끼면 그 사람도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덥다고 느낄 수 있죠? 덥다는 사람도 이 강의실은 하자가 있는 거죠. 왜요? 적당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주관적 하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객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탈로그나 뭐냐면 검사 성적서요. 검사 성적서라든가 카탈로그에
규정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그 온풍기를 난방기를요 운전을 했을 때 이러한 강의실은 1시간을 운전하면 10도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더니 정말로 10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하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추운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객관적 하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 우리가 확대 손해가 나올 수 있어. 확대 손해. 확대 손해가 뭐죠? 이러면요. 옥상이 만약에 비가 세죠. 옥상이 비가 세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벽지를 타고 물이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죠. 그러면 옥상만 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층까지 다 손해가 있죠. 그걸 확대 손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약에 물건 안에서 확대 손해가 나오죠. 확대 손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일단 확대 손해에 대해서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겠죠. 의무 위반 사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 귀책 사유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무 위반하고 귀책 사유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확대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번 보시면 자, 우리 580조를 보세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575조. 이런 575조가 뭐죠? 용익 권능이죠. 용익 권능은 뭐예요? 용익 권능은 뭐만 봐봐. 여기잖아요, 여기. 575조 용익이죠. 대금 감액은 없고 뭐만 있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만 있죠. 우리가 아까 권리하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지만 물건의 하자에서는 뭘 따져?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권리하자 570조부터 576조까지 얘기 때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죠. 그런데 물건의 하자는 뭘 따져? 선의 플러스 무과실. 권리하자는 재책기간이 몇 년이죠? 1년이죠. 물건의 하자에서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물건의 하자의 경우 뭐냐? 재책기간은 1년이다. OX, X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580조 제1항을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575조 제1항의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그러면 악이죠.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할 때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반대로 해석하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항 물건의 하자 줄 것이고 물건의 하자는 바로 옆에 줄고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왜요? 경매의 경우는 뭐만 적용한다? 권리의 하자만 적용한다 이런 말이죠. 자, 283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안 경우 줄 것이 안 경우 악이죠.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만약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죠. 284 갑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줄 것이고 그것을 물건의 하자라고 하죠. 이건 권리하자가 아니죠. 물건의 하자 이렇게요. 알지 못한 채 줄 것이고 알지 못한 채 그럼 뭐예요? 선이죠. 알지 못한 채 울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어떻게 인정된다? 동시에 인정이 된다. 대금 감액 된다 안 된다? 대금 감액은 오로지 어디만 있어? 대금 감액은 일부 부족,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일부 부족에만 있다고. 다른 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85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이험 이전 시 줄 것이고 위험 이전 시가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286번 매도인이 기계를 공부하면서 줄고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 그렇게요. 그래서 카탈로그나 여러분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단 말은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성능을 보증한 것이다 이 말이죠.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말이 안 돼. 그럼 카탈로그를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나오는 대로 성능을 보증했다 이런 말이죠. 287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줄고 관련법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뭐라 하냐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 법률적 장애 이퀄 그것을 뭐라 한다? 물건의 하자 이렇게. 법률적 장애 이퀄 물건의 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옆줄 긋고 경매 책임 X라고 써. 경매 책임 X. 그럼 물건에 대한 경매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담보 책임은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계약 성립 당시죠? 계약 성립 당시의 기준, 그 말은 맞아요. 그 다음에 581조 종류물이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 줄 것이고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575조 제1항은 선의 무과실의 경우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항은요,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줄거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하자 없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 여기 봐. 하자 없는 물건은 거기에 완전물 굿보 청구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나왔죠? 거기 봐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없이 완전물 굿보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완전물 굿보 청구권 이 말이죠. 중요한 말은 이 완전물 굿보 청구권을 그다 써. 특정물에는 X, 특정물 X. 특정물에는 없어. 어디에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다. 어디에는 없다? 특정물에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581은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는,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은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다. 안날. 왜 안날이죠? 썩 안날에다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자, 288. 종류 매매에 있어서 완전물 굿보 청구권은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악의의 매수인 OX, X죠. 누구만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289는요.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있다. 줄거 이미 건물에 하자. 갑이 부담하는 담보 책임은 줄거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지만 공평 원칙상 하자에 줄거 의뢰 하자 발생에 의뢰의 잘못이 있다면 거기 줄거 하자 발생에 의뢰의 잘못이 있다. 의를 뭐라 하냐? 의를 동그라미 하고 매수인이요. 하자 발생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이 정당하다, 상당하다 거기까지 줄 것이고 그래서 이를 참작하여 가로로 묶고 그것을 뭐라냐? 과실상계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과실상계, 과실상계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의 잘못이 있으면 과실을 뭐한다? 상계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90번은요.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생하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줄 것이고 하자 없는 청구를 뭐라고 한다? 288번에 보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래.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그것을 완전물 급부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3조를 보셔요. 283조 동시행한벽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84조로 봐요.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채권법은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없다 그러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매도인은 1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 줄거 봐.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줄 매도인이요.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줄거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맨 끝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되어 있죠. 봐. 담보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담보 책임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없다고 약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담보 책임이 없다고 약속을 했는데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걸 알려주지 않아.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이런 보면 나중에요. 집을 특히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여기 2층짜리 2층이에요. 빌라를요. 내가 삽입했다. 갑으로부터 을이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모든 집을 다 샅샅이 뒤져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우리 뭐죠? 물건 이 집은 아무 문제 없죠. 아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담보 책임을 면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사가지고 딱 이사를 가가지고요. 코크가 하나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코크를 열었어. 열었더니 밑에 층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물 샌다고요. 그러면 이 코크를 잠가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 집에요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원래 갑하고라고는 이 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담보 책임을 면제한다 이란 말이죠. 그런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291번 보면 담보 책임의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 면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 자, 586조는요. 매매의 목적물에 줄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거기 줄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그러면 또 옆에 줄고 인도 장소에서 그 다음에 지급 인도 장소 동그라미 인도 장소 동그라미 인도 장소에다 뭐라 쓰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옆에 있네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절대 안 돼. 인도 장소 그러면 여기 어떻게 그러면 이걸 암기하냐 봐봐. 인도와 동시라고 그랬죠.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이죠. 인도와 동시 그러니까요 대금의 지급도 어디에서 인도 장소 인도 이렇게 암기하면 돼. 인도 그리고 뭐냐 현실 매매자 봐봐요. 이러면요 편의점에 가서 돈 주면서 껌 사죠. 그러면 돈을 언제 줘요? 껌을 인도받으면서 돈을 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 말은 현실 매매거든요. 편의점에서 껌 살 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편의점에서 껌을 살 때는 그 껌이 있었던 장소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껌을 인도받으면서 돈을 준다 이 말이죠. 무슨 장소? 인도 장소 이렇게 인도 장소 이렇게. 그 다음에 292번을 보세요.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뭘 한다?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죠? 그럼 어디에서? 인도 장소 이렇게요. 자, 585조를 보세요. 동일기한 추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일방이 누구냐? 내가 써놓은 거예요. 매수인이요. 의무 이행은 뭐냐? 대금 지급 의무요. 기한은 뭐냐? 예를 들면 2월 1일이다 이 말이죠. 동갑불 날짜가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요. 상대방은 매수인을 얘기하죠. 매수인의 의무 이행도 언제다 재산권 이전 의무는 등기죠. 등기도 언제로 추정한다? 동일한 기한 2월 1일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 동그라미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것은 등기하고 대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그만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요 한 명부터 해야 되니까 내일이요 좀만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봐봐 우리 과실이죠. 봐봐 과실하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과실이란 건 뭐예요? 월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목적물은 뭘 한다? 점유해서 뭘 한다?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지 과실을 수취하죠. 그럼 이것은요 뭐하고 관계없죠? 등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요 봐봐요 등기가 된 땅에서 배가 열려요. 등기가 없는 땅에서 배가 열려요. 등기가 되어 있는 땅에서 배가 열려. 등기가 안 된 땅에서 배가 열려? 등기가 되어 있는 땅, 안 되어 있는 땅? 둘 다 열리죠. 뭘 고민해요? 땅에다가 나무만 땅에다가 나무 심으면 배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등기가 되어 있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은 뭐가 중요하냐? 어쩌면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땅에서 더 빨리 배가 열릴 수 있어요. 왜요? 쪽팔리잖아요. 옆에 땅은요 등기되어 있는데 자기는 등기 안 돼 있으니까요 쪽팔리니까 빨리빨리 배 열려가지고 빨리빨리 배 따먹고 가라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등기하고 배가 열리는 것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배를 뭐라고 하냐?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과실을 또 뭐라고 하냐? 이런 보면 우리 이제 과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천연과실하고 천연과실. 과실은 천연과실하고 그다음에 법정과실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보면 사용이익은 뭐냐면 이런 거죠. 월세가요 어제 끝났어. 임대차간이 어제 끝났는데요. 깜빡 잊고 어느 하루를 더 이 집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더 잠을 잤죠? 그것을 뭐란다? 사용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연과실하고요. 여기 법정과실하고 사용이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천연과실은 뭐냐? 여기서 물건의 용법이에요. 물건의 용법대로 산출한 것을 얘기해요. 이런 물건의 용법이 뭐예요? 이런 배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배나무에서는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려야 되죠? 배를 접목을 시켰더니 접목 다른 거였어요. 접목을 시켰더니 여기서 사과가 열렸어요. 배나무의 용법은 뭐예요? 뭐가 열리는 거야? 배가 열리는 거죠. 이걸 과실이라고 하고 사과가 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이러면요 경주용 말 있죠. 경주용 말의 용법은 뭐예요? 앞만 보고 뛰는 거죠. 그런데 이놈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새끼를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럼요 그 새끼는 물건의 용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경주용 말은 새끼를 낳는 게 용법이 아니고 뭐냐?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젖소 있죠 젖소? 젖소의 용법은 뭐예요? 우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요 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요? 죽고 나서 뭐를 남겨? 고기를 남겨. 고기. 그럼 고기는 젖소의 용법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럼 그걸 물어볼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과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법정과실은요. 법정과실은 뭐냐? 물건 반드시 물건의 사용 물건의
물건의 사용 대가죠.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이 돼야 돼. 물건. 둘 다 물건이 돼야 돼. 그래 뭐냐? 여러분 집이죠. 집을요 1개월에 사용하면 월세가 나오죠. 이 월세를 과시라고 해요. 돈이죠. 돈을 1개월 빌려주죠. 그럼 뭐가 나와? 이자가 나오죠. 이것을 과시라고 그래. 그런데 사람이죠. 사람이 1개월 동안 일을 해서 임금이 나오죠. 임금. 이 임금은 과실이 아니라고 그래. 왜요? 임금은 왜 과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집하고 뭐죠? 돈이죠. 여기는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과실은 반드시 이것도 물건이고 이것도 물건이 돼야 돼. 그것을 우리는 법정 과실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천연 과실, 법정 과실, 사용이익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과실한 것을 하려면 먼저 여기 5월 1일 점유해야 돼. 점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뭐란다?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 그래서 점유하게 되면 매수인. 인도받기 전에는 매도인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인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인도받기 전에 여기 있어요. 3월 1일 날 잔금을 줬어. 잔금. 우리 먼저 잔금을 줬어. 잔금을 받을 때까지만 매도인, 잔금 받고 난 다음에는 매수인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2월 1일 등기해서 등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건 무조건 매도인이에요. 그럼 여기요. 여기에서 7월 1일이요. 7월 1일 잔금을 줬어요. 잔금 1억이요. 그럼 잔금 1억 주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일단 인도를 받으면 무조건 과실을 수취한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자기는 잔금을 늦게 줬잖아요. 몇 달 늦게? 2달 늦게 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달 동안에 뭐를 줘야 돼? 뭐를? 이자. 잔금 1억에다가 플러스 뭐를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587조로 보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 줄곧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 인도하지 아니한, 인도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 여기 봐봐. 매도인.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이 말이죠. 그런데 매수인은요. 목적물을 언제부터? 여기. 매수인은요. 인도받은 날부터 거기 줄 거봐. 인도받은 날부터 줄 거봐.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줄 것어요. 인도받은 날부터 그걸 뭐냐? 과실수취예요. 인도받은 날부터 과실수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은 자기는 아직 잔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금을 줄 날짜까지 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한다. 자, 294는요.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함으로. 틀렸죠? 매매 계약과 성립과 동시에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함으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자한다. 틀렸죠? 언제까지 매도인이다? 인도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이다. 295는요.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인도전 그랬죠? 인도전 그러니까 누구? 매도인 그래야죠. 296. 대금 지급의 기한이 없는 때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만달부터 받은 날부터 뭐를 지급한다? 이자. 그럼 297.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뭐를 완주할 때? 대금을 뭐 할 때? 완제. 대금을 완납했죠? 그럼 봐봐.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까지는 누가? 매도인. 그 이후에는 누가? 매수인. 이렇게요. 그 이후는 매수인에게 속한다. 298.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 인도도 안 되고 대금도 안 줬다.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 이렇게 매도인. 그 다음에 어디냐면 299인가요?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 그럼 모두 지급했죠? 그 이후부터 누구한테 간다? 매수인에게 간다. 알겠죠?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매수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자, 588번은요 이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한번 봐보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여러분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을이요. 여기서 이제 의뢰한 사람이요, 대금을 1억을 이제 잔금을 주려고 그래요. 잔금을 주기 전에 여기요, A가요, 갑자기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가. 여기 2월 1일 날 5천만 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요, 3월 1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을은요? 여기 3월 1일 날 잔금 1억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요, 2월 1일 날 가압류 5천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을은요, 을은 뭐냐? 을은 여기서요, 위험의 한도. 이런 위험의 한도가 얼마예요? 5천이 얼마예요?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을 거절을 해요. 지급을 거절. 누가요? 을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라냐? 갑이 을한테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을은요, 대금을 뭘 해야 돼? 지급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요, 담보가 없거나 담보를 제공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억 원의 대금을 뭐래라? 공탁을 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순서대로 봐. 먼저 여기요, 이 의리라는 사람이 잔금을 지불하냐고 했더니 여기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1억을 다 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가압류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아가지고 가압류에 의해서 압류가 돼버리죠. 압류가 되면 나중에 경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또 5천만 원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손해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을은 갑한테 5천만 원만 주고 너가 5천만 원 갚을래? 내가 갚을까?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래서 위험의 한도에서, 전부 아니에요. 위험의 한도 5천이면 5천의 한도에서 거절해. 그런데 갑이요,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다른 담보를 주면서 5천 원 달라갈 수는 있죠. 알겠죠? 아, 얘가 가짜인데 내가 둘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한 1년 걸리니까 일단 내가 그러면 우리 집 땅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5천만 원짜리다가 내가 너한테 저당을 잡아줄 테니까 너 저당 잡고 거기다가 그럼 돈 5천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요, 갑이 만약에 담보가 없을 수 있잖아요. 담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은 의뢰한 사람한테 매매대금 1억 원을 공탁을 시켜놔라. 아니, 5천 주고 5천은 공탁을 시켜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갑하고 A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갑이 승소를 하죠. 공탁금 5천만 원 내가 받아오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뭐라고 하냐? 588조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줄곧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그 다음에 줄고 거절할 수 있다. 위험의 한도에서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줄고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589조는요.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을 줄고 대금의 공탁을 말 수 있다. 청구. 대금의 공탁을 청구. 그렇게. 봐봐. 여기 봐봐. 3단계로 딱 나누시죠?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300번을 보면요.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한도. 그 말이 중요하죠?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301번은요.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그로 인하여 위험이 있죠. 위험. 그래서 위험의 한도 이 말이죠. 위험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그 590조 보면 환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환매부터는요. 환매는 여러분요 뭐냐면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니까 가등기를 약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매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임대차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채권법에 관한 것이요. 여러분요 곧 금방 다 끝날 거예요.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채권법에 관한 거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요 특강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 농담하는 거 아니고 이것을 한 5번, 6번 강의를 들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공부를 정말 부탁인데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 있잖아요. 문제풀이 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란 말이죠. 그럼 채권보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1월 달부터는 수요일 날은 뭘 할 거냐면 민법 총칙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 강의하잖아요. 그럼 바로 거기에 맞는 거 바로 민법 총칙. 알겠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물권, 채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요. 3월달 되기 전에요. 웬만하면 민법을요. 다 정보가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